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마음에 맞는 처자가 없어서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제 인생의 대부분은 횟집을 운영하는 데 쓰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제 제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라고 성하시지만 사실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결혼한 주변 친구들은 솔로인 제게 늘 부럽다라는 말을 달고 다니고 친구 와이프 앞에서 혼자인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곤 해요. 가끔 어른들은 제게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과 일을 병행하는 지금의 삶이야말로 누구의 구속도 의무도 책임도 지지 않고 나 자신만 권사하면 되니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러한 삶에 만족하는 건 결혼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아버지는 가정적이고 술도 입에 못 대시는 분이시지만 제가 어릴 적과 비교하면 완전 180도 달라지신 겁니다. 어릴 적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고 술 마시면 개가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런 아버지를 못 참아내고 제가 8살 때 집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 집에 놓아두고 가셨죠. 어머니는 저를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참, 넌 네 아빠랑 똑같이도 생겼다.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지시던 어느 날 장롱에 엄마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겠다고 온 동네를 뒤지셨고 그로 인해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동네도 좁아서 동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우리 집이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당시 초등학교를 갓 입학했던 저는 아이들의 놀림 대상이 되거나 혹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는 분이셨는데 배가 출항하는 날에 배에 오르지 않고 엄마를 찾는다고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셨습니다. 저를 옆 동네 사는 친할머니께 맡기시고요. 아버지는 20날 정도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마지막으로 먹는 술이라며 술을 엄청 들이부으셨어요. 아범아, 그러다 죽는다. 어쩌려고 이렇게 술을 마셔. 어머니, 나 이제 딱 오늘까지만 먹고 이놈의 술 안 먹을랍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마시다가 골로 가서 내일부터 못 먹는 건 아니지? 하하,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떼끼, 나쁜 생각 하덜 말어. 그렇게 소주병이 한 상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는 술주정도 부리새가 없이 쓰러지셨어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이 드신 줄 알았고 혀를 끌끌 차며 아버지께 담요도 덮어주셨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서 아버지 몸이 차갑고 잠에서 깨질 않아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격하게 흔들어 깨운 뒤에야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입이 반쯤 돌아가셔서 아무도 아버지의 말을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할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들쳐업고 동네 의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한참 동안 수액을 맞은 후에야 아버지는 원래대로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강종수 씨, 술은 적당히 드셔야 해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드시다가 죽는 거 한순간입니다. 의사가 아버지께 죽을 뻔했다는 말에 아버지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나 술 많이 먹고 행패 부려서 벌 받나 봐요. 아버지는 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실에 무척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그 후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물품과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정말로 그날 이후 술을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독하게 술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서 왜 진작에 술을 끊지 못해 엄마가 집을 나가게 만들었을까 싶었어요. 아버지는 몇 번 더 서울에 올라가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의 물건을 상자에 모두 정리해 담으시더니 허공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숙이가 이름을 바꾼 모양이네. 이제 이 짓거리도 그만해야겠다. 진숙이는 저희 어머니 성함이신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름까지 바꾸고 꽁꽁 숨어버리시는 바람에 찾을 수 없다며 이제 다 그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다시 배를 타러 나가셨고 저는 할머니의 손에 맡겨져 옆 동네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손을 크던 것도 얼마 안 가 고모네 집으로 보내졌어요. 할머니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신데 어린 저까지 보려니 몸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고모에게 얼마의 돈을 주며 저를 맡기셨어요.
아버지와 고모는 사이가 썩 좋지 않으셨어요. 둘이 만날 때면 늘 고성이 오고 갔거든요. 고모는 아버지께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진작에 진숙 언니한테 잘하라 했지? 왜 그놈의 술을 못 끊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신혼생활 중에 네 애까지 키워야겠냐? 저 싸가지 저거. 지 오빠한테 네가 뭐냐 네가. 아무튼 이 돈 받고 우리 준식이 좀 잘 봐줘. 내 배 타고 오면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아이고, 꼴랑 이 돈 주고 생색은? 내가 너 때문에 내 남편한테 쪽팔려 죽겠다 아주. 준식아, 고모 말 잘 듣고 있어라. 아버지 배 타고 올 테니까. 그리고 사내 자식이 주눅 들고 있지 말고 고모한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달라고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해. 알겠냐? 예, 아버지. 고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모는 아버지와 대화할 땐 입에서 칼날이 나왔지만 제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고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준식이 고모랑 시장 갈래? 도넛 사줄까? 네, 저는 새로 생긴 그 집의 야채 고로케가 맛있던데요. 그리로 함 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엄마를 봐도 그렇고 아버지가 자리를 뜨자마자 말투와 표정부터 바뀌는 고모를 보면 참 여자란 알 수 없는 동물이구나 싶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당부하신 대로 고모에게 제 의견을 뚜렷이 제시하며 잘 지내려 노력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키가 쑥쑥 크고 체격도 커져서 남자애들끼리 힘겨루기나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나름 힘 좀 쓰는 초딩이라 학교에서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그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정말 놀기만 해서 저는 그 당시 일명 노는 아이로 분류되었어요. 그래도 제 딴에는 약한 애들 괴롭히는 건 체질에 안 맞아서 괴롭히기는커녕 괴롭히는 애들을 잡고 다닐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키가 180이 넘었고 저의 남자다움은 절정에 이르렀고 누구도 저를 건드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오락실에서 오락 좀 하다가 친구들은 밥 먹는다고 집으로 가버리고 저 혼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해가 거의 다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죠. 평소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옆으로 난 주택가 골목길 으슥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퍽 소리에 눈길을 돌려보니 그곳에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남자 2명에 여자 1명의 불량 청소년이 뿔테 안경을 낀 못생긴 여자아이를 괴롭히고 있더군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당시 제가 영웅물 만화에 푹 빠져 정의감에 휩싸여 있던 때라 그 현장에 끼어들고 말았어요. 일단 그 현장에 가긴 했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말았습니다. 야, 오늘 아빠가 빨리 집에 오래. 검은 뿔테 안경을 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불량 학생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내 동생한테 할 말 있냐? 네? 아니요. 내 동생 바쁘니까 앞으로 붙잡고 있지 마라. 저는 그 검은 뿔테 안경을 낀 그의 팔을 잡고 그 골목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둘이서 걸어가다가 그 불량 학생들이 안 보일 때쯤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고맙습니다. 앞으로 누가 또 괴롭히면 내 이름 대고 다녀. 누구신데요? 너 나 몰라?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 강준씨. 그럼 다음에 보자. 저는 그렇게 그 소녀를 보내주고는 저의 멋짐에 감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동네에서 가장 큰 쇼핑거리로 저를 데려간 것이었어요. 그 당시 시골엔 쇼핑몰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옷 사입을 곳이라고는 옷 가게가 오밀조밀 모여있는 게 다였습니다. 그곳에 저를 데려간 아버지는 제가 평소에 입지 않는 셔츠와 면바지를 사주셨어요. 우리 준식이도 옷이 날개네. 아버지, 저는 그냥 추리닝 사주시면 안 돼요? 네 옷이 다 추리닝인데 뭐 한다고 추리닝을 또 사냐? 오늘은 그냥 아버지가 사주는 대로 입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식아, 내일 내가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내일 가보면 알아. 중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가서 얌전하게 있어라. 알겠냐?
한껏 들뜬 아버지를 보니 아무래도 아버지가 연애를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인사드려라. 앞으로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그래, 만나서 반가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건 다름 아닌 며칠 전 제가 구해준 검은 뿔테 여학생이었습니다. 우리 딸 윤지야. 준식이보다 2살 어리니까 앞으로 동생 좀 잘 챙겨줘. 저는 앞으로 제 동생이 될 아이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렇게 저희 4식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2번째 결혼으로 만난 새어머니께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술 끊은 지도 오래돼서 술주정 부리며 폭력을 쓰는 일도 없으셨어요. 새어머니와 사이도 좋으시고 아버지 얼굴도 좀 더 편안해 보이셔서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동네에 작은 구멍 가게를 하셨는데 동네 건달들이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배 타는 일을 그만두고 새어머니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건달들 행패도 좀 줄었다더군요. 아버지도 소시적 한 주먹 쓰셨던 분이라 이쪽 업계에 아는 분들도 많아서 그 덕을 좀 보신 듯 했습니다. 가게 일이 잘 되어서 새어머니는 좀 더 큰 상점으로 가게를 옮기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새 여동생은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저와는 반대로 공부를 매우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 여동생이 저를 잘 따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그때 그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시가 심한 여동생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고 다녔는데 그 안경을 끼니 눈이 콩알만해 보였어요. 그런 외모 때문에 반에서 놀림을 받거나 못생겼다고 왕따를 당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수모도 제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을 단 이후로는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따르는 듯 했어요. 저와 여동생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였어요. 학교에서 제 명성 덕분에 여동생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잘못을 해도 여동생이 감싸주는 바람에 부모님께 혼나는 일이 확연히 줄었거든요. 제 여동생은 공부를 잘하더니 결국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더군요. 부모님은 모두 무척 기뻐하시고 저도 제 여동생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대학교 3학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라식이라는 수술이 생겨서 제 여동생이 그 수술을 받더니 환골탈태했거든요. 그 후부터 집 앞까지 따라오는 무수한 남학생들을 쳐내느라 제가 무척 바빠졌어요. 아니, 뭔 놈의 파리떼가 이렇게 많냐. 안경 하나 벗었을 뿐인데.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지 뭐. 안 그랬으면 이상한 놈들 더 많았을 거야. 너도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정주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딱 선 긋고 그래야 돼. 알겠냐? 그랬던 여동생이 안경을 벗고 난 후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더니 여러 명의 남자를 거쳐 어느 날 한 남자에게 종착하더군요. 그리고는 그와 결혼할 생각이라며 가족들에게 넌지시 알려왔습니다. 그 당시 제 동생 나이 29이었어요. 그 남자는 제 동생과 같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인재였죠. 가족들은 모두 제 동생과 잘 어울린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어딘지 모르게 저만의 촉으로 그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동생이 더 아까워 보였어요. 여동생은 제가 그 남자를 썩 달가워하지 않으니 저와 친해지게 하려고 일부러 더 자주 제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형님, 젊은 나이에 벌써 사업 운영하시고 진짜 멋지세요. 사업은 무슨, 그냥 가게 하는 거지. 횟집이면 가게 중에서도 꽤 고급 가게잖아요. 형님, 존경합니다. 존경은 무슨, 오버하지 말고 술이나 먹어. 안녕하세요. 동생의 남자친구는 제게 살갑게 대하며 저와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깥 볼일을 보고 오니 가게 안이 소란스럽더군요. 가게로 들어가 보니 가게 테이블이 넘어가 있고 소주병도 깨져 있고 난장판이었어요. 아줌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동수랑 어떤 손님이 한판 붙어서 둘이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동수 이놈이? 아유, 동수 잘못 아니에요. 그 손님이 먼저 동수 때리고 막말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방 아줌마는 횟집 직원인 동수를 편들며 진상 손님 때문에 이 지경으로 싸움이 난 거라고 했습니다. 회 한 접시에 술 마시러 온 손님이 멀쩡한 회를 트집 잡으며 동수를 불러 훈계를 하다가 계산 못한다고 진상짓을 하더랍니다. 동수는 회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당당하게 나오자 결국 동수의 뺨까지 때렸다더군요. 동수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만난 후배인데 저를 잘 따르는 녀석이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마땅히 할 일도 못 찾던 후배에게 절대 사고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제 가게에 취직을 시켜준 거였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 손님 말이야. 젊은 사람이 아주 성질이 못됐더라고. 사람 성질을 어찌나 잘 돋구던지 동수가 참다 여기 횟집 자꾸 후지다고 욕하는 바람에 못 참고 같이 치고받은 거야. 그러니까 동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어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생각도 못한 인물과 맞닥뜨렸어요. 야, 이동수!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상황이 어찌됐든 제 직원이 손님과 싸움이 붙었으니 그 손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며 그 사람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영이 네가 여긴 왜 있어? 형님? 아니, 저 여기 동네 조그만 횟집에 회 먹으러 왔다가 이놈이랑. 설마 그 진상 손님이 너였어? 예? 아니, 그보다 형님네 가게가 거기였어요? 거기 내가 하는 데야. 아니, 윤지가 형님네 횟집 엄청 크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 허름한 가게가 형님 가게라고요? 난 또 되게 고급진 횟집 하는 줄 알았네. 뭐? 허름?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뭐, 잘못됐어? 동생의 남자친구인 재영이는 사람 무시하는 듯이 입술 한쪽을 올리며 씩 웃어댔고 저는 그 표정을 보는 게 무척 불쾌했어요. 어찌저찌 동수와 재영이는 서로 합의하에 경찰서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님 아는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임마. 잘했어. 네? 아니야. 오늘은 기분도 꿀꿀한데 가게 일찍 접고 술이나 한잔 하자. 그리고 다음날 전 동생에게 말했어요. 너 재영이랑 진짜 결혼할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결혼한다고 저번에 인사시킨 거잖아. 아무래도 걔는 좀 아닌 것 같아. 오빠 왜 그래?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재영이도 오빠가 무슨 말 안 하더냐고 묻던데. 뭐야, 나 모르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걔 가만 보면 사람 가려가면서 대하는 것 같더라.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하면서 다르게 행동한다고. 그게 아무래도 좀 찜찜해. 너 진지하게 결혼 다시 생각해봐. 다음 주에 상견례인데 무슨 소리야. 나 결혼하면 재영이랑 같이 유학도 떠날 거야. 윤지는 이미 그놈과의 미래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여서 그런지 제 말에 생각을 바꿀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수백 평 규모의 횟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횟집이 한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고급진 식당으로 상견례를 하기로 한 거였죠. 저는 제 식당에서 제일 넓고 좋은 룸을 골라 최고의 음식들을 들여보내며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역시 고급 횟집이라 그런가 분위기 좋네. 근데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야? 걱정 마. 여기 우리 오빠 식당이야. 뭐? 형님네 횟집? 거기 구석탱이에 있던 허름한 횟집 아니었어? 그건 우리 오빠 초창기 시작할 때 하던 곳이고 거기가 1호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키운 거고. 우리 오빠 멋있지? 저남, 아버님은 좀 늦으시네. 예. 지금 오고 계세요. 잠시 후 나타난 재영이의 아버지는 아주 스마트한 분위기의 중년이었어요. 생각보다 분위기 좋게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남친 아버지께서 진중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재영이가 4살 때 엄마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고 욕먹지 않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윤지 양을 저희 아들 믿고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둘이 예쁘게 잘 살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는 말에 그동안 몰랐던 재영이의 과거사에 조금은 그에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았나 싶어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했어요. 상견례가 무사히 치러진 후 여동생은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여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며 바쁜 시간에 저는 횟집 장사를 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찍 출근을 하는데 가게 앞에 허름한 행색에 중년 여성이 앉아있더군요. 장사 준비 시작 전부터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가게 앞에 앉아있으니 저는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저기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내가... 말까지 더듬으며 횡설수설하는 그 여인을 뒤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저는 음식을 싸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년 여성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많이 배고프신 것 같은데 이거 드세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업하는 집 앞에 이렇게 계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내가 할 말이... 이거 받으세요. 제가 그 노숙자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어깨를 잡고 떠밀자 그제야 가게 앞을 떠나더군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나 싶어 별일 다 있네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그 노숙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자꾸 찾아오세요? 내가 그러니까 이 집에 드나드는 젊은 처자, 그 이름이 윤지였나? 아줌마가 윤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색시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아주 큰일 나. 내 말 명심해요.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돼.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 혹시 영매, 무당 뭐 그런 거예요? 괜한 헛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제발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명심하래도. 여동생이 결혼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저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영 찜찜하더군요. 제 친절의 그 노숙자 여인이 제게 특별히 미래를 알려준 건 아닐까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마저 들어서 기분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해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헛소리에 여동생의 결혼을 말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의 결혼식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무렵이었어요. 부모님은 여동생의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라며 2억이 든 통장을 내미셨어요. 이게 뭐예요? 저 이렇게 큰 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랑 저랑 둘이서 모은 돈으로 집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 아빠가 쓰세요. 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어차피 아들놈은 이번 생에 결혼은 글렀으니 너한테 몰아서 주는 거다. 윤지야,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 알겠지? 안녕하세요. 윤지는 애써 그 돈을 돌려주려 했는데 부모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예비 처남은 상견례 날 이후 저에게 이전보다 더 깍듯이 대하며 제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처남이 우리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 또한 마음을 열게 되더군요. 그 후로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친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모두가 분주하게 결혼식 준비로 바쁜 그 시간, 어느 누구도 제 여동생의 결혼식이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걷다가 예비 처남에게 신부인 여동생의 손을 넘겨주었고 그 둘은 주례사 앞에서 서로의 결혼 서약만을 남겨두고 있을 때였어요. 주례사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평생 남편을 믿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겠습니까? 아내가 대답하려는 그 순간 예식장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과 한 노숙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안 돼! 이 결혼은 무효야! 노숙자 아줌마의 출연에 사람들은 웅성이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르는 경찰들은 노숙자 손끝에 서 있는 한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전부인을 고의로 죽여놓고 보험 사기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아들 결혼식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아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서방, 저분 누구시니? 최영훈 씨, 당신을 살인 및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은 미란다의 법칙을 읊으며 여동생의 예비 시아버지를 체포해갔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의 웅설거림에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노숙자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노숙자에게 달려갔어요.
진수가, 너 진숙이 맞지?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여?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야? 이 꼴은 또 보고 경찰들은 왜 예비 사돈을 잡아간 거냐고? 아무래도 당신이랑 할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그리고는 옆에 씩씩거리며 서 있는 한 남자를 쏘아보더군요. 나 원망할 생각 말어. 이건 다 자업자득이야.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아들 버리고 갑자기 사라진 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시다니요. 어머니가 그러고도 가족이에요? 가족? 니들은 가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가족이냐? 솔직히 내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나도 이미 네 친엄마처럼 사고로 죽었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그 말씀이세요? 어머니, 자꾸 그럼 의심하는 거 정신병이에요. 내가 오늘 아무 준비도 없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 이미 니들이 보험 사기친 이력들에 대한 증거들은 경찰서에 다 넘겼다. 그리고 나도 자수했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증거요? 무슨 증거요? 어머니 앞으로 보험 든 게 증거라고 하시려고요? 그것뿐이겠냐? 네 아버지 노트 그거 넘겼다. 너도 결코 죄에서 자유롭진 않을 거다. 어머니 미쳤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그동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잊으셨어요? 잘해줘?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냐? 아무것도 모르고 상경한 나를 보험 사기 치려고 꼬드긴 게 잘해준 거냐? 사람 속이게 만들고 말 안 들으면 차로 치워버린다고 협박하는 게 잘해주는 거야? 너라도 사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그 집에서 버텼는데 내가 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떠난 게 천추의 한이다. 그 둘의 대화에 저를 비롯한 제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분은 바로 저를 어릴 적 버리고 짐을 싸서 도망가 버린 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에 무척 놀랐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더 이상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친척분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손님들에게 사과를 한 후에 그곳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제 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폭력에 힘들어 집을 나갔다가 4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친절함에 빠져들었고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어머니께 계명까지 하게 해서는 가족들이 아무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게 했고 그렇게 어머니를 구속해갔다고 했습니다. 재영이의 아버지란 자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똑똑한 머리를 범죄를 저질러 돈을 버는 데 이용했다고 해요. 바로 보험 사기를요. 재영이의 친어머니는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그 남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남자는 계획을 세울 때 노트에 아주 자세하게 적곤 했는데 그 노트를 어머니가 우연히 보고서는 사고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계획에 의하면 친어머니를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다고 그 노트에 쓰여 있다고 했거든요. 내가 그 집을 빠져나오던 날 그 노트를 들고 도망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사람을 풀었고 나는 계속해서 도망쳐왔단다. 그 노트를 들고 나온 이상 그 사람한테 잡히면 난 죽은 목숨이었으니까. 그럼 대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은 거야? 그랬으면 이렇게 숨어 살 필요도 없었잖아. 혹시나 일이 잘못될까봐 신고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이랑 준식이 사는 집을 알고 있어서 행여나 해코지 할까봐 더 나서지 못했고요. 그럼 혹시 윤지한테 접근한 것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내려고 저희 집까지 알아내고 근처를 기웃거리다가 윤지를 보고 새로운 범행을 세웠을 거라는 게 어머니의 짐작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 나오느라 돈 한 푼 없이 나오게 되었고 재영이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낼까봐 무서워 노숙자 신세를 자진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숨어 살던 어느 날 몸에 병이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저를 보고 싶어서 저를 몰래 찾아와 바라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여동생이 재영이와 결혼하려는 사실을 알고는 이 결혼만은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저를 찾아온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허름한 행색에 자신이 부끄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저를 다시 찾아와 이야기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 했죠. 준식아, 엄마가 그날 그렇게 널 두고 나가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산 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어. 저는 대답 대신 친어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아버지도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그동안의 삶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 경찰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제 어머니의 새로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영주 씨, 이제 그만 가시죠. 네, 준식아, 잘 커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는 제 새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등을 돌려 경찰차로 걸어가셨어요. 윤지는 결혼이 파토난 후에 충격으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며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예비 처남이 될 뻔했던 재영이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영이와 재영이의 아버지, 그리고 제 친어머니는 그동안의 보험 사기 이력이 들통이 나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오래전 헤어진 제 친어머니 덕분에 제 여동생은 악연을 피해갈 수 있었고, 가족들은 이게 모두 하늘이 도운 것이라며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와 함께 친어머니가 수감되어 계신 교도소에 방문해 어머니를 뵙고 오고는 해요. 아버지는 어머니께 젊은 시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미안하다는 말을 만날 때마다 하곤 합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떨구시는데 지난 세월 돌이킬 수 없음에 마음이 아파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